저는 경기연구원의 이상대고요. 오늘 전문가 세션 2네요. 어, 도시 재생하고 접경지역 세션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두 분인데 진연화 사장님, 박사님, 주거복지 네. 사장님으로 나온 LH 광주 전남 본부로 나와 있네요. 네. 좀 먼저 제가 조금 간단하게 각자 이제 소개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경기연구원에 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한국지역학회 회장 지냈고요, 경기연구원 부원장 지냈고, 그다음에 전공은 이제 도시지역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제 적경지역지원법 만들 때 법안을 만드는 거는 제가 했었어요. 뭐 그걸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제정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인연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 세션의 그 자장으로 된 거고요. 자, 진연아 사장님, 박사님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할까요? 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네. 예, LH 공사 광주 전남본부에 근무하는 진연아 박사입니다. 저는 본사에 근무하다가 올 1월 달에 광주 전남으로 갑자기 발령이 나서 부대기업에 줌으로 참석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도시재생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 연구 설문조사를 한 과제를 이 학회에서 좀 발표 좀 하게 돼서 감사하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주죠? 지금 나주죠? 광주 전남입니다. 광주에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양철 박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강원연구원 양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공은 외교학이고요. 네,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통일육방연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접경 지역이나 그다음에 정보가 협력 쪽에 관련된 연구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공 관련된 연구는 주로 북중관계나 남북관계, 그리고 동북아 에너지 협력 쪽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지정 토론자 여창환 박사님, 대구 도시재생지원센터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여창환이라고 하고요. 전공은 도시계획을 전공했습니다. 세부 전공은 도시성장관리고요. 현재는 대구 서구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경북대학교 도시재생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또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도시재생 관련 강의도 하고 있어서 아마 도시재생 관련 실무를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섭외가 된 것 같아요. 좀 잘 모르지만 발표 내용 잘 듣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장 경험과 겸비해서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임태경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행정학과의 임태경이라고 합니다. 네, 계명대학교 행정학과에 입사하기 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대략 한 2년 정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할 당시에 지방소멸지역 특별법 마련, 용역과제, 접경지역, 도서지역, 그다음에 지역개발, 지역경제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연구한 이력이 있어서 아마 이 세션에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역 개발, 그다음에 지역 경제, 국가 균형 발전에 관련된 정책 평가 등에 관련해서 흥미를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기란 교수님,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박희란 교수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주제로 이제 논의가 되는데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역 경제 쪽과 주로 지역 개발 쪽을 이제 주요 전공 분야로 하고 있고요. 도시 재생 쪽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어떤 사업에 제가 평가라든가 이런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해왔었기 때문에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또 발표 내용으로 또 소개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이 있으면 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사전에 연락받기로는 파주시에서 세 분이 오신다는데 지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저기 파주시 아마 공무원이신지 그다음에 아니면 일반인인지 모르겠는데 한 말씀 간단하게 하시죠. 지금 저기 마이크는 꺼져 있는데 예 아마 나중에 또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90분이 있잖아요. 그죠? 90분인데 발표는 두 분이 하시니까 이걸 저도 이제 그 자료를 미리 좀 봤습니다. 그래서 좀 발표 시간은 1인당 20분 정도로 컴팩트하게 하고 한 45분 정도 그 토론을 하고 지금 시간을 까먹어서 40분 정도 하고 5분 정도 좀 종합을 하는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토론자께서 토론을 하실 때 제가 기회를 더 드릴 테니까 처음에 한 6분 정도 그 정도로 좀 하시고 나중에 또 세컨드 라운드, 서드 라운드까지 좀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컴팩트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연아 박사님, 사장님,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해 주시고요. 네. 화면 보이십니까? 네, 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주제는 AHP를 이용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입니다. 주 대상은 2017년 선정된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목차는 서론부터 결론까지 5장으로 분류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연구의 배경은 2017년 12월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를 정부에 걸쳐 16개 지자체 68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본 연구자는 2017년 68개 중에 15개 지역의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사업들이 마중물 사업 기간이 4년 차로 작년 2021년에 완료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완료되는 시점에 그 실무자들이 느끼는 주요 사업의 중요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선순위를 평가해서 향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목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게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다음입니다. 연구의 대상 및 범위입니다. 연구의 대상은 2017년 선정된 전국 15곳의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부터 부산, 대구, 인천에서 경남까지 15개인데 2017년도에 서울과 세종특별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곳에 대한 사업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방법은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2장은 선행연구 고찰이었고요. 제3장은 AH 방법을 반영한 연구 설계 단계를 했고요. 제4장은 결과 분석 단계입니다. 제5장은 결론 단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장 연구 설계입니다. 연구 설계에서 분석 대상 선정을 전국 15곳에 근무하시는 그 중간 지원 조직의 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좀 했고요. 보통 그 센터에,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 그 센터에 직원들이 센터장님과 직원 2명 정도, 총 한 3명 정도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15군데에 3명을 추정을 해서 약 45명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각 전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요. 45부를 발송해서 최종적으로 회수는 30%를 회수를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약 2달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정의 결과 분석과 결론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누리 사업의 유형인데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도시재생 사업 유형이 다양하게 변동이 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이 있는데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일반 근린형입니다. 일반 근린형이 현재까지 약 553개 사업지 중에서 약 118개 정도, 한 30-40% 가장 많은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차지하는 사업지이기 때문에 일반 근린형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전체 전국 현황인데요. 2014년부터 2021년도까지 정부에서 선정 발표한 사업지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2018년도에 포항 흥해 지진 때문에 특별재생으로 도시재생법의 특별재생으로 지정된 게 특이한 사항이 있고요. 현재 제도 개선 사업 제도 때문에 2021년 신규 제도가 추가로 들어온 것도 특이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17년 선정 일반 근린형 뉴딜 사업의 현황인데요. 2017년과 2018년 이후에 작년 재작년부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현재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주 업무에 장애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특히 소프트웨어 사업인 교육 프로그램 지역 축제, 주민 공모 사업 등 그런 사업에 많은 지연이 좀 있었고요. 이에 따른 사업 계획 추진 지연, 예산 집행률 저조, 지역 협력 체제 구축 비비 등이 좀 다소 발생했습니다. 본 발표 자료는 선행 연구 자료를 좀 잠시 인용을 했고요. 제가 조사한 자료는 후속으로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인데요. 방법론은 개념만 잠시 말씀드리고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HB 방법론은 1970년 사티에 의해서 개발된 방법론이고요. 계층 구조를 구성하고는 요소 간의 쌍대 비교에 의한 판단을 통해서 통과 지표를 선정하고요. 이 AHP는 목표들세의 중요도를 계층적으로 나누어 파악함으로써 각 대안의 중요도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적용 절차는 7가지 절차를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첫째, 둘째 내용이 있고요. 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적용 절차를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를 찾아봤는데요. 선행 연구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와 관련이 깊은 연구를 4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선행 연구는 평가 지표고요. 두 번째 선행 연구는 성과 지표,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지표, 그리고 네 번째는 활성화 지표에 대해서 연구한 선행 연구를 분석을 했고, 본 선행 연구의 차별성을 저는 2017년도에 15개 일반 근린형 사업을 집중적으로 했고, 또 마중물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런 연구를 했다는 게 좀 차별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사업을 분석하기보다는 일반 근린형 사업 한 개 유형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공통적 우선순위를 평가했다는 데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분석 대상 현황입니다. 분석 대상 현황은 지역과 대상지, 사업명, 그리고 선정자, 그리고 마중물 사업 이렇게 구분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5개 사업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분석 대상 위치도와 사업 현황이고요. 현재 마중물 사업의 진행 현황입니다. AHP 분석 설문조사와 곁들여서 일반 사항을 같이 조사했는데요. 현재 45명 중에 30명에 대한 응답 자료입니다. 마중물 사업의 예상 완료율을 물어봤는데요. 2021년 4년차에 마중물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됐는지 물어봤습니다. 현재 80%에서 90%, 100%까지 보통 이상이 약 14명이 응답을 해갔고요. 약 47% 정도가 완료를 하겠다. 그리고 100%는 2명이 선정을 했는데요. 당초 마중물 사업이 4년차로 목표를 했지만 대다수가 완료를 못하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업 지원 사유를 또 조사했는데요. 제일 먼저는 앵커 시설 토지 확보가 좀 어렵다는 게 있었고, 그리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회의 부족, 활성화 부족 등등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여기서는 앵커 시설 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협의체와 또 행정조직과 소통 협조는 어떠한가를 조사했습니다. 주민협의체와는 대개 보통 이상해서 원만히 잘 협조가 되는 거로 좀 있었는데 매우 좋다고 한 응답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민협의체와 일종의 갈등도 있었던 거로 좀 파악이 되고요. 행정조직과의 소통 협의는 주민협의체와 비슷하지만 매우 협조가 잘 됐다는 그런 휴신도 있었기 때문에 행정조직과도 완활히 소통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의 도지사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23명을 약 77%가 중간 지원 조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7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제도적 개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느냐 물어봤는데요.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변경 수립이 가장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당초 2017년, 18년도에 수립한 활성화 계획이 실행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현실과 맞닿는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 활성화 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 수립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연구에서 AHP 설문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문조사 개요입니다. 일반적으로 응답자 수가 30명인데요. 30명에 대한 일관성 검증을 좀 진행한 결과 보통 그 일관성률이 0.1% 이하여야만 일관성이 있다고 보지만 현재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걸쳐서 도시재생 전문가들을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0.2 미만의 일관성을 갖고 있는 13명의 자료만 추출해서 본 연구에 반영을 했습니다. 설문지 구성인데요. 설문지 구성은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사업은 선행 연구에서 구분한 사업에 본 연구에 적합하게 재수정을 했고요. 하드웨어 사업은 크게 상위 계층에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주민 편의 공간 조성, 가로 공간 환경 개선. 그리고 하위 계층은 총 10개를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설문지를 구성했습니다. 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은 네 가지로 상위 계층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하위 계층은 전체적으로 3가지씩에서 12가지의 하위 계층으로 구분해서 질문지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상위 계층 사업 요인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입니다. 그림표 6과 같이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순위에서 가장 높게 나온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입니다. 즉,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는 소프트웨어 우선에서 수립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위계층 중요도 우선순위 분석 결과인데요. 여기에서는 총 6가지 상위계층에서 표 7과 같이 6번째 보시면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서 3가지 세부 사업 중에 공동체 활성화 등이 가장 높은 거로 좀 나왔고요. 각 하위 계층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장에서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지원조직 하위계층 사업 요인의 우선순위 분석과 요약인데요. 첫 번째부터 6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우선순위를 높게 준 6번째만 설명하면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하위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재생에 적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하위계층 주요 사업의 중요도 우선순위 분석 결과입니다. 표 8을 보시면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가중치를 복합 가중치로 넣어서 최종적으로 분석한 결과
1위부터 24까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6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중에서도 공동체 활성화 등이 가장 중요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었고요. 다음은 상위 계층에서 주민 역량 강화가 두 번째로 나왔지만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이 상위 계층 4위였던 부분에서 법과 가중지혜에서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이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나왔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현재 그 중간 지원 조직의 전체 하위계층 우선순위 분석 요약인데요. 특히 1순위 공동체 활성화와 2순위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중간 지원 조직의 그 공동체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나타났고, 그 중에 상위계층 사업인의 우선순위에 비례하여 하위계층 사업인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은 상위 계층이 4순위임에도 전체 하위계층 사업 요인에서 2순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즉,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원동력은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2017년 선정된 일반 근련 도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1순위는 공동체 활성화이며 2순위는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순으로 이렇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17년 68개 지역에 대한 15개 일반 근련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중요도 우선순위를 평가했고요.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전체적 제안으로는 3번의 6번째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하위 계층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선정한 것이고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인데요. 연구의 한계점은 현재 15개 사업지가 전국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직접 방문치 못했고요.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결과 그 휘수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 설명과 안내를 통해서 바쁜 와중에도 30부의 설문지를 희수해서 본 연구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좀 한계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설문 응답자 30명 중에 일관성 분석 결과 일관성 비율이 0.2 미만인 경우가 13명으로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일관성 응답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2017년도에 선정된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 등 다른 사업의 주요 사업도 같이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해서 도시재생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선정된 일반 근린형 요지 사업에 대하여 비교 분석 차이점을 도출해서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상 AHP 관련 도시재생 우선순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시간을 또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함께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주제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넘나들면서 충분히 우리 여기 있는 패널 분들이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양철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원연구원 양철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들리시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강원도 접경지역의 법과 제도의 개정 방향인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접경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많이 낙후되어 있고 발전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들이 생겨가 있습니다. 같은 접경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도와 강원도의 모습은 전혀 다르고요. 실제로 접경지역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마련을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하고 균형발전 특별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과 제도의 여건을 좀 말씀드리고 이러한 정책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강원도 입장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좀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접경지역 현황과 관련된 이렇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적경지역에는 물리적인 문제와 이렇게 새롭게 부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문제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 뭐 경제, 산업, 규제, 국방계와 관련된 게 문제이고요. 이와 함께 좀 새로운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문제는 감염병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중납 농축산물의 조달 방식을 경쟁 입찰로 전환하는 문제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제도적인 소외인데요. 중앙정부에서는 뭐 디지털 전환이다, 뭐 에너지 전환이다, 탄소 중립이다, 뭐 수도 경제다 이렇게 많은 발전지역들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적경 지역은 이러한 흐름에 동참할 여건도 부재하고 적경 지역에 관한 계획도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적경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난 20년 동안 동일하게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적경 지역의 여건이 여전히 흡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경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 정립이 좀 필요하고 동시에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적경지역의 실제 수요를 좀 반영한 개선 방향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적경지역 특별법은 잘 아시겠지만 적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의 이바지하기 목적에서 2000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2021년까지 총 35회에 걸쳐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계획으로 적경지역 종합계획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냥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관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법 관련해서는 지역 간 불균형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역 균형을 위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방향성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립 발전을 강조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 간 연결 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제고를 강조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국가 또 역대 정부 시책도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혁신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시책을 구성한 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5+A 공약 경제권이나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시책을 구성한 특징이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국고보조 사업을 개편해서 국가보조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균형 발전 특별계획에 신설을 했는데요. 중초계획에는 지역자율 개정, 지역 지원 개정, 특별시 자치 개정, 제주 특별자치도 개정으로 분류되어 있고 특별법상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있고요. 계획에는 9.5조 원에서 10조 4조 원 내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2009년부터 호철 특별계획과 공약기반 시설 사업이 이관되면서 지역당 계정 예소 시합이 표립되면서 예산이 증대되어 있습니다. 국회계 예산 편성 시점에 따라서 적경 지역은 특성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남북 분단 및 도서 지역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서 소외된 특수상황 지역의 주민의 공익 증진하고 지역 발전을 통한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입니다. 포괄 보조 사업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연도별 예산은 약 2천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의 법 제도적 개관의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또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경 지역의 환경은 좀 조금 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요. 이러한 정책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적경 지역 지원 특별법하고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등을 통해서 적경 지역의 발전을 지원을 하고자 하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라든지 국토기본법이 우선 적용되면서 적경 지역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각 적경 지역이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중복 규제로 인해서 적경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와 경제활동 제한은 적경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20조 2항에 있는 국토 균형 발전도 위배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제약으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적경지역법은 행정안전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군사기지보호법은 국방부, 국토기본법은 국토교통부, 자연환경보호법은 환경부 이렇게 각각 소관하기 때문에 각 부처별 협의를 독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외에도 뭐 산지관리법이나 산림보호법, 농지법, 해관보호법 등에도 적용할 법도 있고요. 또 그 대내적인 불확실성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관점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추진이 오래됐고, 그래서 예정된 예산마저 이렇게 집행하지 못해 불용역 처리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일부 분야의 이익률이 21%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추진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 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관련해서 균특회계를 보시면 결국 균특회계는 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긴 한데,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지방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균특회계 예산 편성을 보시면 수도권은 8,200억대에서 1조 6천억으로 한 98.3% 정도 증가를 했는데, 비수도권은 8조 130억에서 한 7조 5,900억 정도로 5.2% 감소했고요. 한 총액에서도 수도권 비중은 9.3%에서 17.7%로 확대된 반면 비수도권은 10.7%에서 12.3%로 감소를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역별 낙후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배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기재부 균형위에서는 분배액을 재정 수요 30%와 낙후도 70% 정도로 고려해서 투명하게 산정한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말 필요한 지역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시군구에 나눠주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 48개 지역에 포괄보조 사업을 진행을 해서 강원도보다 경기도가 지원 수나 지원액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은 군사기지보호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을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적용을 하거나 예외 조항을 신설을 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안보적 측면에서 군사기지법의 우선적인 조항을 삭제할 수가 없다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우선수를 수립해서 선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적경적인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 관련 사안에서는 좀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물론 삭제하는 방법이 가장 좋기는 한데,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제연구원에서는 작년 2020년에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남북 교류 협력의 전진 기지, 환경적 가치의 지속 가능한 보전 등을 측면에서 4가지 규정을 제출했었는데, 그 중에 실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평화경제특별법이나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 특별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 이런 것들과 관계도 어떻게 정립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새로운 특별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이런 기존의 지원 분류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특별법처럼 군사기지보호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은 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작년 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보시면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균형 누리를 추진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를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지역균형 누리를 디지털 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적경 지역이 지역 균형
뉴딜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재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대규모 예산은 인프라가 이미 조성되어 있거나 뭐 우선적으로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분배가 투입이 되고 나머지 소규모 잉여 예산만이 적정 지역에 분배되면서 적정 지역의 뭐 디지털 경제나 뭐 탄소 중립을 위한 인프라 구조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여건이 부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적정 지역의 미래 발전 동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지원을 좀 현재적으로 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균특회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그 균특회계에서 특수상황 지역의 범위를 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로 인해 희생된 지역에 대한 차등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성상 지역에 포함된 뭐 적정지역과 도서지역에 대한 개별적 예산을 좀 측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사망금 지역도 특수상황 지역에 포함이 되는 지자가 통과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도서 지역이나 새만금 지역이 적정 지역과 비교해 어떠한 희생을 감내했기에 그 특수상 적정 지역 마찬가지로 특수상 지역의 분류가 동일한 분류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좀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일한 맥락에서 그 적정 지역보다 국가의 기여한 역할이나 뭐 희생이 없는 성장 촉진 지역의 국고 보조율은 그냥 100%인데 반해 적정 지역의 국고 보조율은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저희가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역별 낙후도에 따른 인상 문제를 지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랑 KDI가 균형발전 좀 활용해서 지역 낙후도 를 개표를 했는데 강원도는 1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1위를 차지한 서울이나 6위를 차지한 경기도보다 적은 균특회계 예산의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개선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도 않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예산들이 지금 남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통,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보다 3배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와 같은 뭐 인프라 조성은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시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하게 하고 주민들이 신청하게 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통시설 특별계 잉여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2019년도에 각각 6조랑 3.7조 원 정도가 남아서 공공자원 관리기금으로 쓰였는데 이렇게 돈이 남아도는데도 굳이 균특회계로 인프라를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그 새롭게 좀 제정되거나 수립될 법제도와 연계를 위한 방안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적정지역 시장구체협회가 최근에 적정지역 DMZ 특별연합의 구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특별지자체 구성을 통해서 그 도내 지역의 뭐 초과 광역 협력이라든지 뭐 경기도와 초과 협력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군사기지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면은 적정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여전히 추진을 하는 게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제약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특별연합 구성의 의미가 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구성 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뭐 선도지역 선정이라든지 뭐 성과 공유 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그 복잡한 이해 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컨센서스 도출도 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기초 지자체 간 협력이 하는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안부가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시하면서 각 지자체가 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 아니면 재정, 세제, 규제 등의 특례를 주겠다 등의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적정지역 지원 특별법이나 균형발전 특별법, 평화경제 특구법, 총학협력사업과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기존 법이나 새로 생기는 법들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진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또 허벌뿐인 또 다른 특별법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따라서 각기 다른 부처가 담당하는 특별법이나 지각세계 예산 규정으로 특정 지역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법안과 예산 개정을 통합하여 일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특정 지역에서 지금 적경 지역 전담 기구의 필요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적경 지역 지원, 지원청, 개발청 이런 내용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시장군 수협의 적경 지역 시장군 수협의에서 소명개발청이나 수종특별자치 지원단 트레를 근거로 이렇게 적경 지역 개발청의 신설을 권유했고, 그다음에 이러한 정부의 직접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적경 지역 시군 개정을 신설해서 직접 편성 개정에 추가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근데 좀 권한 이양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개발청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산하로 계속 되는데, 그러니까 적경지역 개발청이 신설되면은 중앙부처 산하기관으로 귀속이 되죠. 이렇게 되면 기존의 적경지역 지자체 전체장이 보유한 권한이나 예산 수립 및 집행, 발전계획 수립 이러한 권한들이 어느 수준까지 이양할 것인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필요한데 아직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되지 않았고, 또 특별화 구성이 되면은 그 부분 어떠한 관계를 정립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좀 이렇게 아직 계속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까지 제가 좀 강원도에 필요한 법제도 개정 방안에 대한 고민에서 고민한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못된 내용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든지 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좀 고견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아주 시간을 아주 잘 배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진행이 원활할 것 같아요. 조금 먼저 조금 확인을 하면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이제 사업 단위로 이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적경 지역은 어떤 대상 지역이 지정을 하고 지역 단위로 지정된다는 것은 조금 이제 다르죠. 좀 다른데 어쨌든 국가가 거기에 있는 진행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고 보조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이제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진 박사님 지금 15개 사업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여러 패키지 사업들이 있는데 마중물 사업만 완료가 거의 됐기 때문에 이것을 대상으로 AHP를 한 거죠. 맞나요? 전체적인 그렇죠. 예. 그 마중물 사업을 기준으로 4년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네. 네, 그 마중물 사업 말고도 여러 세부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그 우선순위 평가를 못했던 거죠. 네, 네, 예, 맞습니다. 그 전체에 대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철 박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적경 지역은 견탁에게 특수상황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주머니가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먼저 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여창환 박사님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들리십니까? 예. 양철 박사님이 하셨던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잘못된 내용이 있어도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진연화 여기 이제 협동과정 박사과정이신데 실제로는 대표님이시죠? LH 사장님이십니까? 예, 소리가 지금 안 들려서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먼저 진연화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요. 도시재생 사업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근린형 가지고 하셨어요. 2017년 선정된 일반 근린형 가지고 하셨는데 사실 일반 근린형이 다양하잖아요. 일반 근린형이 주거기능 회복하고 상업기능 회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사업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도시 지역의 일반 근린형하고 농촌 지역의
일반 근린형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게. 그리고 도시 지역의 일반 근린형 중에서도 용도 지역별로 보면은 그 준주거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곳과 일반 상업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곳, 일반 주거 지역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데인데, 용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또 상당히 사업 유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지자체는 그 일반 근린형 사업 내에서 지자체의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사업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 일반 근린형 내에 있는 주민들이 특별한 요구가 있어서, 사전에 특별한 요구가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처럼 일반 근린형 사업이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고 같은 유형이지만은 사업 내용의 중요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 그 AHP 서베이를 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일반 근린형 계획 보고서에 나와 있는 컨텐츠들을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매우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매우 일반적인 내용인데, 의문이 드는 것은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매우 지역화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국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일반 근린형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은 도시 지역이 하는 것과 농촌 지역이 하는 것이 다르고 도시 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다른데, 일반적인 그 컨텐츠를 가지고 매우 지역화되어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시는 그 노력은 저는 상당히 이게 좀 의미는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매우 다른데 이것을 전국에 있는 몇 개인가, 17개인가요? 전국에 있는 일반 근린형 사업의 일반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45분의 중간 조직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AHP를 했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이것은 일반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일반화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 그 노력은 되게 중요하지만 사업의 특성상 도시재생 사업은 상당히 지역화되어 있는 것인데, 이 지역 문제를 오히려 획일화해서 이 우선순위가 향후의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한계나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만 사실은 연구하는 분들의 그 노고를 이야기할 때 노고에 비해서 옆에서 평가하기는 사실은 상당히 쉬운데요. 일반 근린형을 이렇게 구분하시고 또 서베이하시고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요약해 주셔가지고 아주 저는 보기 편하게 잘 읽어 보았습니다만은 그 일반적으로 획일화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진영화 연구자께서 앞으로도 이 연구를 진행하실 때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도시재생 유릴 사업에 대해서 실제 실무를 하고 있고 또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아마 그 진연화 연구자님하고 매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양철 박사님이 하신 내용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우리가 균형이라는 정의가 과연 뭘까? 우리가 발전, 성장이라는 얘기는 아는데 균형이 뭘까? 수도권의 토의 4분의 1의 인구가 거기다 몰려있고 4분의 1 맞습니까? 더 되죠, 요즘. 그럼 수도권에 몰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인데, 그 지역에 우리 서울 수도권에는 그 교통 시스템도 지하철이 되어 있고 항공 시스템도 매우 잘 되어 있고, 즉 인프라가 매우 잘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동등하게 해주는 것이 균형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균형을 얘기할 때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삶의 질의 문제, 복지 문제, 의료 문제, 치안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부분 그런 문제이지만은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 SOC 개발 문제, 낙후 지역에 대한 예산 우선 배정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역 문제를 얘기할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얘기도 하잖아요. 도시와 농촌 문제도 얘기하죠. 도시 내에서도 도심과 외곽 지역 문제도 하고요. 즉 지역 내에 문제들이 있는데 균형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느냐, 여기에 대한 저는 우리 연구자들과 실무자들, 정책하시는 분들이 매우 좀 그 근본적인 고민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것이 좀 선행 과제인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또 규제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규제 문제하고 정부 간의 협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중복 규제, 그 접경 지역의 중복 규제가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군사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사회, 나아가 우리 국가의 아주 그 존립과 관계되는 문제들이잖아요. 이것이 진짜 중복 규제라는 그 과한 규제라고 이야기해서 하나씩 걷어내는 것이 필요한가? 저는 아주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그런 부분과 또 더 나아가서는 접경 지역 말씀하시면서 아까 DMZ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DMZ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매우 독특한 군사 지역 같아요. 이것이 생태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접근을 통해서 국가가 그런 아주 DMZ 같은 것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지금은 불행한 역사의 잔존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국가가 특별하게 관리하고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이 내용 중에 제가 세심하게는 못 봤습니다만은 도시 지역이라든지 이미 수도권과 균형을 같이 할 수 있는 SOC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연 그 지역, 접경 지역에 있는 그 자원들이 지속 가능하게 이 시설들을 이용하며 관리할 수 있을까? 이 관리의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단순히 규제 완화라든지 정부 간의 뭐 협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경 지역의 활성화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박사님 나중에 또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예, 다음 임태경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명대 임태경입니다. 아주 완성도가 높은 두 편의 연구 주제를 잘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코멘트를 제가 드릴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표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진연화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신 주제에 대해서 뭐 간단히 코멘트를 드리자면 이게 뭐 학위 논문이신지 아니면 그냥 퍼블리시 위에서 연구하신 건지는 제가 이제 잘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이제 연구의 결과물을 퍼블리시 해야 된다라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코멘트를 드리자면 AHP 분석 방법을 이제 사용하셨고 이제 많은 연구들이 AHP 분석 방법을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쉽게 이제 지적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응답에 의해서 결정된 분석 결과 아니냐. 그 말은 곧 다시 말하면은 이게 셀렉션 바이어시스를 어떻게 이거를 이제 그 디펜스 할 수 있느냐. 요 부분을 많이 이제 좀 예민하게 작업하시거든요. 이제 논문을 쓰실 때. 그래서 방금 그 여박사님께서도 뭐 일반화의 오류를 말씀 뭐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이제 포인트를 조금 달리해서 이게 어쨌거나 실무자들이 해줄 수 있는 의견을 담고 계시잖아요. 그 연구 분석 결과가 그것 또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타이틀, 뭐 논문 제목이나 아니면 연구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 이제 하셔서 이게 실무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고 이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이 응답이 주는 기여점을 조금 더 부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로 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약간 이 뭐 지금 그 분석에서 진행하셨던 실무자 직원 활동가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그 분석을 받으셨는데 향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다양화해서 뭐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 한 줄만 넣으시면은 충분히 퍼블리케이션 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글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잘 한 번 더 다듬으시면은 완성도 있는 글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 대한 코멘트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박사님께서 이제 접경 지역에 관련된 이제 지원 제도 측면에서 말씀을 발표를 해주신 거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발표 보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은 접경 지역이 굉장히 소외된 연구 영역이에요. 이 부분을 연구하시는 박사님들 많이 없으셔서 자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인데 이거 참 의미 있게 제가 잘 배우면서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워낙에 균특회계라든지 다 정리를 너무 잘 꼼꼼하게 해주셔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은 한계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쨌거나 이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 이렇게 동법에 우선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게 몇 개 없다. 이게 한계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어쨌거나 그래도 접경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결국에는 지역 간의 협력이 촉진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접경 지역에 이제 해당되는 지역 간의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 제도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부각해서 그거를 좀 가져간다면 그래도 조금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발표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서도 이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에서 이제 지역과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접경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꼭지 추가하면은 워낙 잘 꼼꼼히 모든 걸 다 망라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조금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여 박사님께서도 짚어주신 포인트이기는 한데 사실은 그 균특회계가 인프라 조성, 그러니까 하드웨어 까는데 예산의 80% 이상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깔고 뭐 하고 해서 하드웨어에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돈이 쓰이는데 사실은 국가 균형 발전도 그렇고 접경 지역도 그렇고 이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 지원하는 쪽으로 이게 약간 가는 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어쨌거나 접경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이제 돈이 쓰여진다면 근데 아직까지는 요 프로그램 위주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무언가를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아직 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지원 제도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발전 5개년 계획 안에서 그다음에 지역 간의 연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뭔가 있을까? 요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 연구 과제 뭐이신 것 같은데 혹시 요거 그 글로 다시 한번 작업해가지고 이제 퍼블리시 만약에 하실 예정이시라면 그 이론적 배경, 그다음에 이론적 배경을 뭘 갖다 쓰실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 배경, 그다음에 지금 분석하신 결과 잘 매끄럽게 만들면은 이것도 굉장히 바로 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임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아까 지역발전 5개년 계획, 균형발전 5개년 계획으로 바뀌었으니까 혹시 다른 분들 좀 아마 용어 실수하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저기 그거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기랑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네. 예, 좋은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진 교수님, 진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 발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앞서 두 분의 토론자께서 좀 강조하셨던 바와 저도 좀 비슷한 인상을 첫 번째로 받았고요. 다만 이제 이 전문가나 실무자 위주의 이 설문이 이루어졌는데, 뭐 방향성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계고, 또 이제 임태경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좀 전문가 그 시각의 어떤 설문과 연구 내용으로 또 담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소견에는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설문을 그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게 탑다운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 방식이잖아요. 지금 그 설문조사 대상도 그렇고, 이제 부수도 사실은 이제 전국에 이제 센터 관련한 그 담당자들이 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5분하고 30분을 회수하셨는데, 설문 방식도 뭐 요즘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폼즈나 구글 폼즈를 사용해서 뭐 오피스 계정 있으시면은 요런 그 설문 도구 뭐 서베이 몽키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공유하셔서 즉시 회수를 이제 좀 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좀 따로도 한번 카톡으로 부탁하시고 하셔서 이 폼즈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그 간단한 분석과 추합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좀 그 대상을 좀 넓힐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 넓히는 과정에서 그 아까 전에 여창원 박사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내용이 좀 역시 좀 정부의 애초에 그 잡아놨던 어떤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어떤 기관 차원의 어떤 성과 평가적인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의 요구,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나 아니면 지역의 어쨌든 관계자들, 그리고 뭐 지역에도 사실은 최근에는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설문 내용에도 보면 공동체적인 이 프라이오리티가 가장 높다고 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제 뭐 자연스럽게 뭐 두 번째 코멘트로 넘어가면 이 경제적인 활성화 부분과 그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사실은 뿌리 내리고 있는 공동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런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소리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필요할 것 같아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연구 대상이라든가 뭐 방법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좀 탑다운과 그다음에 바텀업으로 해서 이 공동체라든가 지역 주민의 또 지역에 맞는 이런 설문조사 항목을 또 조사하셔서 비교하는 것, 또는 이미 조사하셨던 항목을 그 지역민들의 대상으로 조사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AHP 방법의 계층적인 방법의 상대 비교를 그 안에서 방법론적으로 했다면 이제 그 어쨌든 개념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민과 어떻게 보면 그 페어와이즈 한 쌍대 비교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탑다운과 이 바텀업이 조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제가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또 현장 실무에서 도시재생을 많이 담당하고 계신 그 여창원 박사님 그 의견에 그 부분은 많이 공감하거든요. 이게 그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추진력을 갖고서 성과 평가를 하고 지금은 마중물 사업 단계지만은 가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현장의 목소리와 지역의 목소리를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담아낸다면 그 부분이 제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방법론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좀 확장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로 그 양 박사님 좋은 발표 잘 들었고, 저도 제가 그 출신 지역 자체가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여담입니다만 어렸을 때 그 대남 방송이 들리는 지역에서 생활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이제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다양한 법령들이 지금 특별법 포함해서 지금 만들어져 왔고, 가장 문제는 결국은 중첩된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선순위가 오히려 더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으니까 또 어떤 선거라든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법령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를 들면은 법령이 아니더라도 아까 전에 그 교통 관련해서 잉여금이 남는데 그 부분을 인프라에 오히려 투자하고 다른 부분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쓰는 부분이 낫다는 이제 의견을 조사 결과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말씀은 어떤 부분에서 법령상으로 중첩이 돼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예산의 얼마만큼이 어느 항목에서 지자체별로 집중이 됐는지를 좀 어떤 일목요연하게 표나 그 금액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같이 함께 해주신다면, 이 부분을 실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두로는 지금은 이제 어떤 법령이라든가 어떤 사례 위주로 중첩이 됐고, 이 부분이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표와 금액적인 부분을 지역도 비교해 주시면서 필요하면 지도나 그래프도 같이 좀 이렇게 첨가를 해 주실 수 있다면 연구 논문으로도 발전을 시키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리면, 결국은 이제 아까 전에 여창한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게 우선순위가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2분의 1입니다. 현재 2분의 1인데 이제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직접 경제가 이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접경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하고 필요한데, 지금 이 접경 지역이라는 의미가 이제 통일을 생각을 해서 그 통일을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또 그 한 꼭지로 가져가면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요구할 사항들이라든가 형평성을 위해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 형평성이 있잖아요. 이제 접경 지역은 기회비용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국가적으로 보면 많이 희생한 지역이고 희생된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형평성의 논리에 입각해서 지난 과거 동안 접경 지역이 많이 희생을 했으니 그거를 채워달라라고 하는 논리도 일부 필요하겠지만은, 미래지향적으로 이 접경 지역이 예를 들면 파주면 평화 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그 계획에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전에 이제 5개년 계획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통 인프라 계획도 10년 단위, 5년 단위로 이제 그 5년 단위로 또 이제 다시 할 수 있고, 이런 그 철도망 계획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그 지역 차원에서도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역시 이제 그 법령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히 강하지만, 결국은 통일을 지향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하나의 그 방향성을 잡아서 강원도나 파주, 고양시, 제가 이쪽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파주, 고양시 쪽은, 근데 이런 쪽을 플랜을 통일을 바라보면서 선도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시고, 예를 들면 파주를 예를 들었을 때 통일 수도라고만 이제 하지 마시고, 물론 계획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마스터 플랜을 갖고서 깜짝 놀랄 만한 계획들을 제시하실 때 그것들이 예산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정 토론자 그 세 분 의견들을 좀 들었고요. 발표자 두 분 의견을 좀 듣고요. 발표자께서는 한 3분 정도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마 이수호 국장님, 그다음 서병건 과장님,
그다음에 이길 팀장님, 나중에 말씀하실 때 이제 제가 답변 저기 뭐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 저기 2, 3분 내로 말씀을 콤팩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표자 진 박사님, 그다음에 양 박사님 한 3분 이내로 좀 다 뭐 논문 심사 아니고요. 오늘 이 전문가 세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표자분들의 어떤 생각 요걸 또 말씀 좀 해주세요. 진 박사님. 네, 본 연구 발표에 대해서 좋은 코멘트를 줘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중간지원 조직을 중심으로 현장 전문가인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패널 분들의 고언을 반영해서 행정 조직 또는 지역 주민의 의견까지 설문을 확정해서 연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 박사님. 예, 세 분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청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좀 균형에 대한 시각을 좀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좀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에 대한 정의부터 좀 다시 생각해서 다시 접근하는 것만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요. 임태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하드적인 측면에서만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렇게 저희가 좀 고민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방법도 이렇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규정발전 5개년 계획도 관련해서 제가 좀 보기는 했는데 사실 거기에 관련해서 뭐 초강 협력이나 아니면 특별연합 구성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떠한 협력을 추진할지, 내가 기존 법령과 어떠한 관계를 정립할지, 그다음에 특별연합 이상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글은 사실 이미 제가 연구원에서 한 보고 상태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김영호 회장님께서 여기서 발표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글은 썼고요. 근데 이제 이걸 논문으로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좀 이론적 배경이나 분석서 이런 걸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그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이렇게 우선순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별로 뭐 집중된 거를 어떻게 뭐 금액이나 사업버스에 정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이렇게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 준비를 위한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좀 이렇게 또 고민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 발표한 내용을 저보다는 상대 박사님께서 훨씬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나 잘못된 부분도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최근에 하신 양 박사님도 전문가죠. 예. 자, 또 나중에 또 다 발언 기획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제대로 되면. 저기 이소 국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지금 말씀해 주세요. 예. 어디 파주시에서 오셨나요? 지금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음소거 상태입니다. 예, 파주시 도시발전국장입니다. 얘기 들리십니까? 네. 예. 지금 접경지역 사업하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파주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을 다뤄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많은 패널 분들이 이제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선에서 이 업무를 이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저희는 이제 접경 지역이면서 이제 도시재생 쪽에 이제 늦게 이제 참여한 이제 지자체입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논문을 좀 쓰시거나 이런 걸 계속 패널 분들이나 우리 연구자님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실 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린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접경 지역이면서 이제 접경 지역에 관련된 지자체의 어떤 정부가 어떤
확실한 대책이 사실상은 미흡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동안에는 여태까지 그냥 접경 지역에 그냥 피해를 보고 접경 지역에 불이익을 당했으니까 그냥 그 어떤 던져주기 식의 사업, 그다음에 예산 이런 부분에 이제 이런 패턴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 길들여져 있던 게 우리 접경 지원법이었던 거고요. 이 부분에서 지자체가 이게 습성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라든가 이 도시화 사업에 사실상 늦게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상황지역, 특수상황지역 이런 사업에 어떤 뭐 당근 이런 책에 이제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이 타시군보다 한 10년이 늦어졌고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고민을 해주신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한번 간과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도시재생 사업도 사실상 저희가 시군에서 이번에 지금 처음 해보다 보니까 내역 사업이라 이런 부분에 이 사업도 너무 다 지자체에서는 너무 사업비가 적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사실상 뭐 주차장 하나 건설하거나 아니면 어떤 거점 하나 짓고 나면 사실상 그 돈은 사실상 뭐 일부분에 이제 속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박사님이 연구해 주신 LH 진열아 연구님께서 연구해 주신 이런 역량교육이라든가 공동체 활동 이 부분이 지속 가능하게 연결이 되려면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연속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어떤 거점 시설 하나 짓고 나면 이제 끝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약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저기 게스트로 오신 분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타는 씨 말씀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또 지정 토론자께서도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다만 한 2분 이내로 말씀해 주세요. 예, 어느 분이든 좋습니다. 여 박사님 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마이크 열고 말씀해 주세요. 진 사장님, 진 박사님 네. 그 사장이 아니고 지사장 명칭을 갖고 지사장님. 있습니다. 네. 네, 그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 예. 지사장님. 네네. 저기 여차원 박사님은 저기 그 HP 대상이 아니었나요? 또 굉장히 또 현장에 계시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던데. 저는 저한테는 오진 않았고요. 저는 또 제가 몸담고 있는 데가 사업 유형이 일반 근린형이 아니었었습니다. 아마 일반 근린형 위주로 아마 이렇게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맞으신가요? 네. 저는 제가 설문을 안 했고요. 요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일반화되어 있어서 카테고리를 좀 나누셔가지고 HP 설문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시간은 좀 더 걸리고 또 케이스가 작아지니까 설문하실 때 또 고생스러우신 건 있지만은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유익한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저도 여 박사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 HP나 특히 코로나 상태에서. 그런데 이거 아까 15개 있는데 이거 지역 특성이 2-3개 정도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분리를 해가지고 했었으면 또 다른 또 의미 있는 걸 좀 뽑아낼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진 박사님이 곰곰이 한번 지금 데이터를 한번 보면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평가 현장에 계신 현장의 책임자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거는 아마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데 항상 보면 이제 그 타이밍의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그건 여러 세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지금 완료된 건 앵커 사업이니까 그 앵커 사업에 포커싱을 맞춰서 우선순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그러면 다른 앵커 사업 보니까 대체로 다 시설이잖아요. 그죠? 시설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세부 사업들이 진행됐을 때는 이게 나오는 복합 가중치가 다를 것 같다. 근데 아까 지금 실제로 평가한 거는 그 앵커 사업들인데
앵커 사업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 진 박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앵커 시설에 대한 복합 가중치는 0.02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된다 그러면 다른 사업달이 더 진행됐을 때 하고 지금 이번에 나온 결과하고 또 그 시계열로 좀 분석을 했을 때, 그다음에 지금 여 박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지역마다 15곳도 조금 특성들이 다른데 두세 개로 그룹핑을 해갖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돼버리면 또 좀 더 굉장히 그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조금 또 놀랬던 거는 이거였어요. 이게 걸린형인데 실제로 그 HP에서 나오는 가중치가 높았던 것들이 공동체 경제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이런 것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 재생이나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물적 기반,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그 경제라든지 소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사람 현장에 있는 책임자들도 이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게 앞으로 근린형의 어떤 사업을 끌고 갈 거냐 부분에서 정부 정책이나 계획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마 뭐 지금 뭐 서울 포함해서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지금 진행된 것의 어떤 한계 이런 부분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조사 결과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접경 지역은 조금 의외네요. 박 교수님이나 그다음에 저기 여 박사님도 이게 어떤 그 균형이라든지 그다음 평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조금 다른 또 관점에서 말씀을 또 이제 하시네요. 최근에 이제 균형 발전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를 포함해서 어떤 뭐 4, 50대, 60대 이런 쪽하고 MZ 세대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균형 발전 정책을 어떻게 저희 국민들이 연령이라든지 지역적인 그런 걸 좀 초월해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갈까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굉장히 도전적이고요. 도전적 과제이고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접경 지역은 그 균터계계의 특수상황 지역에서 편성이 돼서 이렇게 가는 구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뭐 전에 2001년도에 법 만들 때도 이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균터계계 특별회계를 만들자, 접경 특별회계를 만들자 이렇게. 지금은 균터계계 특별회계가 아니고 국가균특회 특수상황 지역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접경 지역의 어떤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이 성장 촉진 지역이나 그 다음에 균터계획의 그 자율 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접경지역이라 그러면 그 남북 교류협력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쪽이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커버 내지는 좀 보상하는 그런 쪽으로 좀 특화시켜서 가야 된다. 이 접경지역 사업이 실제로 보면 접경지역 사업하고 성적 지역 사업이나 다른 그 근태계의 시군 자율 편성이나 이런 것들은 별 차별화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뭐 차별화가 없다 그러면 합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접경 지역 그 종합계획이나 그다음에 그 국고 보조 사업 부분에 선정하는 기준에서 좀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한국지역개발학회 동계의 전문가 세션 2 도시재생과 접경지역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특히 그 파주시에서 참여해주신 이수호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고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온발전연구원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그 용역을 받아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꼭 파주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해주시고 뭐 저는 이제 좀 자문위원으로 그렇게 쭉 이렇게 좀 되는데 앞으로 차기 정부나 그다음 민선 8기 쪽에서 좀 접경지역 그
지원 정책이나 직경지역 계획, 직경지역 그 사업, 국가보조 사업 부분을 어떻게 좀 바꿔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원연구원 연구진이나 그다음에 인천이나 경기연구원 이런 쪽하고도 좀 앞으로 조금 논의를 하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발표자 2분, 그다음에 지정 토론자 3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션 줌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